정치, 약속을 제대로 지키는 정치, 특권을 내려놓는 정치, 이런 것들, 즉 국민에게 귀를 기울이는 그런 정치가 돼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은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으로 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손혁재 대표님 토론 중에 민주당 김현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20여 년간의 정치 개혁을 하도록 계속 말씀을 해오셨는데 이게 실제로 구체적으로 실현되지 않은 과정에서 이 답답함과 불편함은 충분히 저희도 공감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저희가 정치 혁신과 관련된 그 정당의 재구성과 관련된 구체적 논의를 이제 시작했고 그것을 어떻게 실천할지에 대한 그 방안까지 화두로 던져서 의견을 모아가고 있는 토론이라고 생각하고요. 손혁재 대표님께서 제기하셨던 문제는 잠시 후에 그 발제자 두 분으로부터 또 함께 토론하는 시간을 갖는 것으로 하고요. 세 번째 이어서 우리 정청래 의원님 토론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청래입니다. 김윤태 교수님 발제나 최재성 의원의 발제 내용을 잘 들었고요. 대체적으로 저는 동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특히 최재성 의원께서 주장하신 직접민주주의에 대한 시스템 도입 그리고 오픈 프라이머리에 대해서는 저도 일관되게 주장했던 것이고 특히 지난 민주당의 5사 전당대회에서 모바일 투표를 배제시킨 것에 대해서는 그 어떤 누구보다도 분노를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지난 민주당 대선 경선 기획단에서 모바일 선거를 기획하고 집행하고 그리고 관리했던 선관위 부위원장으로서 그에 대한 단순한 물리적, 실무적 착오를 확대 재생산해서 모바일 투표를 무산시킴으로써 모바일 투표에 따른 손익적 관점에서 모바일 투표를 배제했던 것에 대해서는 다시 되돌려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두 분의 발제에 대해서 대체로 동의하면서 몇 가지 간단하게 제 의견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민주당 국회의원으로서 민주당의 현 주소, 문제점 그리고 그것을 거꾸로 뒤집어 보면 개선 방향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민주당의 운영은 저는 한마디로 동네 축구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독, 그 지도부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플레이어, 선수들은 어쩌면 대표 선수라고 할 수 있는 국회의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당원과 국회의원 간의 융합, 그다음에 팀플레이, 이것은 민주당의 협동 관계라고 볼 수 있고요. 그 전반적으로 흐르는 감독과 플레이어들의 정신, 스피릿, 이것을 투지, 정치권 용어로는 진정성으로 표현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것이 모두 합쳐져서 득점을 해야 지지율이 올라갈 텐데 안타깝게도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저는 아전 인수격 해석인지는 모르겠지만 민주당 개별 플레이어들 대표 선수라고 할 수 있는 국회의원의 개인기는 새누리당에 비해서 부족하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개별 국회의원들의 개인기, 입법 능력, 정책 능력, 의정활동 등은 새누리당에 비해서 그렇게 뒤처지지 않다. 오히려 저는 더 낫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문제죠. 이 나름대로 개인기가 있는 선수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있는가, 감독의 기능을 하고 있는가,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저는 상당히 회의적입니다. 그리고 개별 선수들, 국회의원들, 당원들을 협동 단결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팀플레이를 유도하고 있는가, 그렇지 못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동네 축구의 특징은 공을 따라다니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안이 발생하면 뒤쫓아다니는 거죠. 저는 그런 축구를 하기 때문에
길목을 지키고 패스웍이 강한 그런 축구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우리가 득점하지 못하고 그리고 관중들의 환호 대신 관중들의 야유를 받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 마이너한 문제로 축구 경기를 하면 TV 중계를 할 텐데 그 해설자도 중립적이지 못하고 편파적이다. 그리고 민주당이 잘못하는 경기 이임에는 분명하지만 과도하게 관중들에게 혐오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그것이 TV 종편 등 이런 중립적이지 못한 매스미디어다. 그러다 보니까 그 중계를 바라보고 있는 국민들의 실망은 더더욱 배가 되고 중첩되어서 이제는 민주당이 벌이는 축구 경기는 아예 보려고 하지 않는 외면을 당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민주당의 현실을 몇 마디로 정리하면 민주당 생각하면 답답하다, 분통 터진다, 더 이상 바랄 게 없다. 이것이 안타깝게도 민주당의 현 주소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흔히 변해야 산다, 바꿔야 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그러나 이 말은 100% 동의하지 않습니다. 50%만 동의합니다. 변해야 될 것이 있고 변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고 바꿔야 될 것이 있고 바꿔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꿔서는 안 되는 것을 우리는 수없이 바꿔왔습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표, 잘못된 슬로건에 의해서 우리의 맥락, 본류 이런 것을 망각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느 시대를 관통하는 시대 정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시대 정신은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특히 정치하는 사람들, 정치권에서는 시민 참여 이것이 저는 시대 정신이고 시민의 참여를 어떻게 이끌어내고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그것이 정치에서 성공과 실패로 연결되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광주 5.18 때도 87년 6월 항쟁 때도 그리고 90년대 시민주권 운동 때도 시민의 참여가 없었다면 결코 운동으로 성공하지 못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대중 대통령 때 여러 가지 승리의 요인이 있었겠지만 우리는 TV 토론이 있었기 때문에 김대중 대통령이 집권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노무현 대통령도 여러 가지 승리할 수 있었던 요인이 있었지만 우리가 흔히 인터넷 혁명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김대중 대통령의 TV 토론과 노무현 대통령의 인터넷 혁명은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 시민의 참여 그리고 그것에 대한 도구를 우리가 상징화시켜서 이야기하는 것이다 저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지난 대선 문재인 선대위에서 SNS 선대 대책위원회가 없었다는 것은 참으로 뼈아픈 단어입니다. 자, 김대중 대통령 때 TV 토론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때 인터넷 혁명이었다면 문재인은 SNS가 승리의 요인이었다라고 평가를 받았어야 될 것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TV 토론, 인터넷 혁명, 인터넷 그리고 SNS라는 것은 시민들의 참여가 보장되는 통로이자 다리입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민주당이 지난 5.4 전당대회 때는 시민들이 건너오려고 생각하지도 않지만 건너올 사람까지도 그 다리와 통로를 끊어버려서 고립무원의 정치, 고립무원의 정당이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오늘 한겨레 신문의 문재인 의원은 이런 정당을 국회의원 협동조합 같다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민주당의 이러한 현 주소를 놓고 봤을 때 젊은 사람들 용어로 간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간지나지 않는 정당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는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 꼰대 정신, 꼰대 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간지나는 정당으로 가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저는 다름 아니라 간단하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의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제를 다시 복원해야 합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민주당의 모든 선거에 있어서 시민들의 직접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기제, 제도, 장치, 방법들을 마련하는 것 그것이 중기적 관점 속에서 우리가 해결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당장 급한 것은 저는 이번에 김한길 대표의 10년사에서 이러쿵저러쿵 말이 많지만 저는 그것을 맥락을 잘못 집었다.
헛다리 헛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은 지금 이러한 정책을 저러한 정책을 내보이지 않아서 그런 정책을 말하지 않아서 민주당의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민주당이 지금 가장 문제점은 대중으로부터의 신뢰를 잃었다는 점입니다. 대중으로부터 신뢰를 잃었을 때는 어떠한 쌈박한 정책을 내건다 할지라도 그것을 믿어주지 하지 않고 그것을 알아보려고 하지도 않고 그것에 대한 기대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이 지지율을 올릴 수 있는 무기는 우클릭 정책이 아니라 국민들로부터 잃어버렸던 신뢰를 찾기 위한 몸부림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신뢰를 쌓기 위한 것에 대한 첫 출발은 무엇이냐? 여러분, 제가 설 명절이라 지금 지역구 순방을 하고 있는데 하나같이 얘기하는 것은 야당답지 못하다라는 겁니다. 야당답지 못하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싸워서 이기지 못한다는 것이고, 아니 싸워서 이기기는커녕 싸워보기나 했냐? 아니 싸울 의지는 있는 거냐? 라는 것에 대한 외면입니다. 지금 햇볕 정책을 새롭게 바꾸고 무슨 복지 정책, 대기업 성장 정책 이런 것을 아무리 내보여도 아니 그 이상의 정책 그리고 더 좋은 정책을 내보여도 국민들은 관심이 없습니다. 국민들이 지금 민주당에 관심을 가진 것은 야당다운 야당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에 대한 몸부림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의 변화가 없는 한 어떠한 정책을 내놓더라도 그것은 폐기하기 무효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민주당을 생각하면 국민들은 유능하지 못하다고 얘기합니다. 뻔뻔히 박근혜 정권에게 당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권은 지금 무슨 정책을 쓰고 있을까요? 저는 여러 가지 것들을 한마디 단어로 압축해서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했는데 혹자들은 거짓말이다, 거짓말 정책을 하고 있다, 국민을 속인다, 아나무인이다, 불통정권이다, 고집불통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이런 말이 있더군요. 박근혜 정권은 수동혁명 전략을 쓰고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민중들이 가져야 될 관심과 의제들을 헤게모니를 갖고 있는 집권 세력들이 그것을 가져감으로써 민중들의 시선을 분산시키고 그리고 그것을 무력화시키고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 먼저 찬물을 끼얹는 이러한 역할을 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이 대박이다 하는 것도 통일 의제를 일시적으로 일거에 가져감으로써 실제로 통일과 남북관계 평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시선을 분산시키고 있는 효과가 있다. 이러한 박근혜 정권의 수동혁명 전략에 민주당은 지금 뻔뻔히 깨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제는 그런 의제, 좋은 의제들을 가져가서 그것을 실현할 수 있는 진정성과 솔루션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순간순간 국민의 시선을 받고 관심 밖으로 밀어냄으로써 다시 그 의제를 등장시키지 못하게 하는 아주 매우 안 좋은 이런 상황을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민주당에는 3번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국정조사 특위를 시점으로 전후한 시점 그때 한 번의 시기를 좀 놓쳤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윤석열 파동과 사이버사령부의 대선 개입 문제가 다시 불거졌을 때 그때 민주당 지도부는 너무나 미온적이었습니다. 마지막 기회는 12월 예산국회였습니다. 예산과 특검을 연계시켜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과 특검을 전혀 연계시키지 못하고 나를 믿어라. 직을 걸고 특검을 관철하겠다. 라는 말로서 실제로 거기에 대한 외침들을 외면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금 호남을 중심으로 해서 민주당의 전통적 지지 기반 세력들이 70%가 이탈해서 안철수 신당에게 눈길을 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은 속상한 어머니들의 자식에 대한 회초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식을 회초리를 때릴 때 이놈 자식 꼭 죽어라 라고 때리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정신 차려라.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그래도 아직은 희망의 끈은 민주당에 남아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바마가 1기 집권할 때 실제로 경제정책의 실패로 재선이 불투명했었습니다. 그러나 오바마는 SNS 전략으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과학적인 선거 전략 전술로 오바마 집권 2기를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오바마는 항상 대중의 이슈를 대중의 언어로 대중에게 직접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지금 이것과 정반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주당에는 청산해야 될 문화가 있습니다. 칭찬과 박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책임과
징계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서가 없습니다. 저는 민주당의 여러 가지 문제를 한마디로 풀 수 있는 중심고리가 있다면 그것은 공천혁명이고, 공천혁명은 저는 의총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역위원장 그리고 현역 국회의원에 대한 1000가지 이상의 요소를 가미한 평가 시스템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국회의원 의정활동을 잘했던 30%는 단독 공천하고 못했던 30%는 낙천하고 그 중간지대에 있는 40%는 경선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역위원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되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는 사람이 낙천하는 경우도 흔합니다. 민주정당에서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미국의 장관들 청문회 할 때 수천 가지 항목을 가지고 미리 거름장치를 합니다. 민주당도 지역위원장과 국회의원도 이런 평가 시스템을 도입한다면 저는 충분히 민주적 공천혁명을 이룰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사회에 지금 대한민국을 국민의 마음을 흔들고 있는 변호인 열풍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변호인 열풍 속에서 우리의 희망의 싹을 다시금 봅니다. 변호인 열풍이 불고 있다는 것은 지금 지지멸렬한 야권에 대해서 언제든지 야권이 제대로 된 야권의 모습을 보인다면 국민들은 지지할 마음이 있다는 저는 표현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이 이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간지나는 정당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위해서 스마트 정당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SNS와 모바일을 통한 직접 민주주의가 가능한 정당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개인기가 있는 의원에게 책임, 포지션을 맡길 수 있는 의원별 책임제가 실현되는 정당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당대표, 원내대표, 대변인, 전략홍보본부장, 전략기획위원장 등등 당직은 적재적소에 배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당직의 새로운 모델, 사무총장형 국회의원이 따로 있습니다. 사무총장형 당원이 따로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고려 없이 친소관계에 따라서 비서실장이기 때문에 믿을 수 있기 때문에 사무총장을 갖춘다, 이러한 형태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히스토리가 있는 정당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이 잘못됐고 무엇이 잘됐고 평가를 해서 축적할 수 있는 그런 히스토리가 있는 정당이었으면 좋겠고, 주먹보고 공을 따라다니는 정당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잘한 사람은 잘했다고, 못한 사람은 못했다고 얘기해 줄 수 있는 것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시기와 질투심의 카르텔을 하루빨리 청산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국회의원들에게도 스타성이 있는 국회의원들에게 스타 마케팅을 당해서 계획적으로 실행해야 합니다. 이것을 참 잘한 정당이 새누리당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최재성 의원이 발제한 토론문이나 김윤태 의원이 발제한 발제문이나 그리고 우리 안병지 교수 그리고 손혁주 교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일맥상통한 것은 이제 당원 중심의 정당이라는 말도 맞지만 시민들의 참여가 보장되지 않고서는 결코 성공할 수 없고 집권할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시민의 참여를 할 수 있게 만드는 기제와 통로와 다리와 이런 것을 만들어야 되겠지만 무엇보다도 지금 무너져 있는 신뢰를 다시 쌓을 수 있는 그런 몸부림에 대한 시작, 그것이 저는 정치의 재구성, 정당의 재구성의 출발이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정청래 의원의 토론은 또 하나의 발제였던 것 같습니다. 민주당의 현 주소를 아프게 지적하고 반성하면서 민주당 혁신과 관련한 또 하나의 발제처럼 시간도 좀 길었습니다. 예, 여러분 많은 부분 공감하신 것 같습니다. 고개 이렇게 끄덕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하는데요. 이런 강론과 관련해서는 이따 또 발제자분들과 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마지막 토론 우리 성환영 기자님 토론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환영입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정치인도 아니고요, 학자도 아닙니다. 그래서 좀 비교를 하자면 해설자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좀 인상 비평에 그칠 가능성이 높고 다소 무책임한 측면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현태 교수님하고 최재성 의원이 발제문은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평가합니다. 그런데 법에 관련된 사항은 여당을 설득해야 결국은 실현시킬 수 있는 거고요. 당내 방안도 다른 정파 또 당원들의 동의를 얻어야 실현시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목표 설정도 물론 중요하지만 지난한 설득과 어떤 캠페인의 과정이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최재성 의원 발제하신 것 중에 제 의견은 그냥 여기 토론문에다 써놨습니다. 혹시 나중에 시간이 되시면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략공천을 폐지하자는 제안을 하신 걸로 제가 좀 잘못 읽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 비서관님한테 좀 지워달라고 했는데 안 지워주셨는데 그 부분만 좀 잘못됐고 대체로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관철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저는 그거보다는 지금 민주당의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토론문을 일부러 쓰지 않았습니다. 좀 예민할 수도 있고요. 좀 불편하시더라도 좀 그냥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토론의 전체 주제가 정치의 교체와 정당의 재구성인데 제목이 너무 거창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현실은 민주당 교체, 민주당 재구성을 못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민주당 혁신도 잘 못하고 있는데 오늘 저 목표를 거창하게 잡은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안철수 신당을 매기라고 표현을 많이 하는데요. 매기론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실 정치에서 성공할 수도 있지만 혹시 안철수 정당이 성공하지 못하더라도 어떤 정치 혁신의 추동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민주당뿐만 아니고 새누리당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아무튼 민주당은 혁신으로 경쟁을 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선언만 했습니다. 지금 혁신을 실천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현역 단체장을 교체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없다고 봅니다. 지금 광역단체장이나 수도권의 기초단체장들을 교체할 가능성은 없다고 보고요. 일단 방어하는 데서 6월 지방선거를 치르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2010년 상당한 승리를 거뒀는데 뭘 지금 더 혁신할 수 있는 건지 내용물이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안철수 신당하고 연대해야 된다. 이 얘기만 외치고 있지 그걸 실천하고 있지도 않은 게 현재 민주당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민주당이 당직 개편을 했는데요. 이게 뭐 언론에서 붙였죠. 친정 체제 구축. 저는 이번에 민주당이 당직 개편을 하면 통합의 리더십을 좀 발휘해서 이른바 각 정파에서 좀 우수한 사람들을 받아서 인사를 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고요. 그다음에 햇볕 정책 2.0 상당히 중요한 정책 노선과 관련해 혼선이 좀 빚어졌습니다. 약간 놀랐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놀라는 것은 민주당에서 별 반응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침묵이 좀 놀라웠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굉장히 사력 있고 신중하기 때문에 1번. 2번. 지도부 흔들기로 비판받을까 욕먹기 싫어서 그랬다. 2번. 또 3번. 범죄행위들이 용기가 없어서 그랬다. 어느 게 정답일 것 같습니다. 일단 세 가지가 다 좀 섞여 있다고 보는데요. 아무튼 내부 토론이 없고 내부 논쟁이 없는 정당은 죽은 정당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SNS에서 당 지도부를 비판한 걸 가지고 당 비판을 하려면 먼저 지도부에 직접 해라 이런 얘기를 지시한 걸로 언론에 나왔는데 또 내부 간에 총질하지 마라 그런 표현을 써서 의원들 여론을 좀 잠재우는 그런 보도도 났는데요. 제가 군대 생활할 때 내무반에서 공기가 세지만 거기 가끔 야자 타임도 있었고요. 거꾸로 타임도 있었고 그런 겁니다. 지금 민주당 상황에서 내무반에 총질하지 말라 이게 맞는 비유인지 지금 논쟁이 너무 없는 게 민주당의 문제가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심각하고요. 이건 민주당 지도부만 비판할 일인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6월 4일 지방선거보다는 730 재보선이 더 큰 위기가 될 것이다 이런 관측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6월 4일 지방선거는 2010년에 너무 많이 이겼기 때문에 좀 패배할 수도 있습니다. 일부 뺏길 수도 있고. 그런데 730 재보선에서 안철수 신당이 국회의원들 2~3명 혹시 당선을 시킨다면 지금 무소속한 2명 정도를 더 영입해서 6명에서 7명 정도의 의원들을 확보하는 제3의 정당으로 올라설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민주당 의원들도 일부 동의할 수밖에 없고요. 다음 2016년 총선이 다가오면서 이때 벌어지는 야권의 어떤 분열성은 과거에 열린우리당과 민주당의 분열보다도 더 악성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민주당에는 김대중 노무현만 회고적으로 복고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정치 세력이 모이고, 안철수 신당에는 좀 어떤 정치 혐오증에 기대는 좀 낭만적인 정치인들, 좀 약간 비판적으로 얘기하면 약간 비현실적이고 약간 철없는 그런 정치인들, 지지자들이 모여서 분열하는 것이 아닌가. 87년 양기 분열보다도 더 악성일 가능성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야권의 어떤 그 대분열, 어쩌면 보수 장기 집권의 위기는 지금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지도 모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는 민주당의 각성이 필요하고 그걸 위해서는 민주당 의원들의 행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정치에서 제가 정책 기자회에서 흔히 들었던 얘기인데요. 말하고 행동하지 않으면 정치에서는 존재하기 가능한 것이다, 이런 얘기를 들은 것입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성한영 기자님 말씀 들으니까 사실 여기 앉아있는 제 민주당 의원 아마 저를 포함해서 굉장히 깊이 생각해야 될 대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부대 토론을 마쳤는데요. 지금 조금 이따가 토론 조금 이따 받을 거고요. 지금 일단 내부대 토론 중에 사실은 이제 민주당의 재구성, 민주당의 혁신의 필요성 때문에 저희가 오늘 이런 토론회를 열게 되었고, 두 분의 이제 발제를 들었는데요. 지금 네 분이 토론하면서 제기하셨던 문제들, 구체적으로는 뭐 다 좋은데, 취지도 좋고 뭐 방안도 다 좋은데 이거 어떻게 할 거냐, 그동안은 왜 못했냐, 구체적 방안과 관련해서 각 토론자들이 제기한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먼저 그 발제를 해주신 최재성 의원께서 토론자들이 제기한 문제에 대한 그 강론별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시는 순서를 먼저 갖고요. 그리고 플로어 토론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손혁재 교수님하고 성한영 선임 기자님, 공이 이게 이런 인도 위기 속에서 당연히 혁신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것이고,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실천하고 현실화할 것이냐, 이 문제에 대한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이제 손혁재 교수님 말씀 중에는 이게 이제 여야가 같이 해야 될, 소위 말해서 정치관계법을 합의해야 되는 사안들이 있고요. 이제 정개특위에서 만장일치 합의해야 되는 문제인데, 그래서 합의가 되지 않으면 불가능한 겁니다. 입법 과제는, 정치 관련 입법 과제는. 근데 정당이 스스로가 할 수 있는 일이 훨씬 더 저는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구분해서 좀 봐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가령 이제 이 정당 명부제라든가 또 비구성 명부제, 오픈 프라이머리, 이런 것은 여야가 합의하지 않으면 어려운 것이죠. 그러나 국회의원의 임명직 당직 겸직을 금지한다든가, 또 당의 예결위를 투명하게 한다든가, 또 당 정책 생산과 결정 시스템에 이 직접민주주의를 구현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정당이 그냥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여야의 기득권이 이제 충돌하는 지점에서는, 또 정치적 이해가 충돌하는 지점에서는 국회 통과해야 될 법들은 좌절이 되지만,
정당 스스로가 해야 될 많은 일들은 정당이 하면 되는 것이고요. 이 지점에서 우리 성한용 기자님이 말씀하신 앞으로 정치의 위기, 특히 야권의 위기, 보수의 장기 집권이 현실화될 가능성, 이런 것 앞에 민주당이라는 현재 제1야당이 해야 될 과제와 숙제들을 더 분투하고 용기 있게 해야 된다. 이런 지점에 민주당 스스로가 해야 될 부분들, 민주당 의원들이 해야 될 부분들을 지각해서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요. 또 뭐 언론에도 좀 보도가 됐고요. 오늘 이 토론이 그냥 의원들 몇 분이 하는 토론으로 그쳐서는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야당의 역사가 그러했듯이 항상 물적 토대와 인적 토대가 부족하고, 그래서 혁신을 운명처럼 받아들이고 그 혁신을 실천했던 민주당의 역사는 국민들이 박수를 쳤고 성공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았던 역사는 좌절했고 그것이 벌써 10년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당이 주도했던 혁신은 사실은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이런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하고 또 절감하고 있는 의원들이 동의하고 공유하고 각오해서 그 추동력을 확보해야 된다고 봅니다. 오늘 토론에서 토론자분들께서 아는 조나 실천을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는 결국은 온전히 민주당 의원들의 몫으로 저는 해석을 하고 그렇게 해야 될 거라고. 여기에 모든 것을 저는 걸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이 정답이고 이것을 했을 때 이 위기나 이런 것을 극복할 수 있다는 그런 것에 대해서 아주 상식적인 말처럼 됐지만 이것을 해내지 못하는 정당에게 국민들이 무슨 지지를 하겠습니까? 따라서 명운을 걸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해야 될 지점들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좀 네, 사실 강론으로 들어가서 토론을 하려면 뭐 논쟁이 돼야 될 지점들이 여러 군데 있는데요. 김유택 교수님은 플로어 토론에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참석하신 분들 의견 있으시면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민희 의원님. 예. 일단 시민참여파 구성을 계속 주장해왔기 때문에 최재성 의원님 발제나 정창래 의원님 말씀에 반대 동의하고, 다만 이제 지금 의원들의 동의와 의원들의 헌신적 노력으로 정치 개혁과 정당 개혁을 이루어야 한다는 말씀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는데 저는 다른 게 아니고 성한용 기자님께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지금 논의의 시작에 안경교사로 삼을 수 있는 일이 2번 정도 저는 정치적으로 있었던 것 같아요. 열린우리당의 개혁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민주통합당의 시도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열린우리당의 개혁이 가능했던 것은 사실은 노무현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해계문이요. 민주통합당의 경우는 노무현 대통령 서거 이후 국민들의 열망과 문재인, 이해찬, 문성근, 친노 이분들의 특히 문성근의 헌신적 노력으로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총선 대선에서 실패했습니다. 저는 현재 지도부에 대해서 별로 비판하지 않습니다. 지금 모든 것은 총대선 실패 효과가 저는 70%, 80%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20%의 책임을 가지고 현 지도부를 비판하는 게 온당치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비판하지 않는 겁니다. 잘한다는 뜻은 아니고요. 그래서 성한용 기자님께 왜 실패했을까요? 총선의 대선. 이 부분을 짚어내지 않으면 저는 정말 이 야권이나 민주당이 설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제가 지켜본 건 이렇습니다. 외부 세력의 힘에 의해서 민주당이 혁신안을 받아들여서 1월 15일 날, 그러니까 12월 18일 날 민주통합당 만들어지고 1월 15일 날 이제 한명숙 체제를 출범시켰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딱 할머니가 이동하더라고요.
외부에서 과거 내부에 이미 들어와 있던 정치인들로. 그래서 기성 정치인들이 헤게모니를 1월 15일 이후 지게 되면서 문재인, 이해찬, 문성근이라는 문성근과 시민들, 시민 세력, 시민단체 세력들이 전부 주변인으로 전락하고 기존 정치권에 있던 분들이 한명숙 체제에서 헤게모니를 장악하면서 이후는 정말 여러분이 다 지켜보시는 이전 투구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첫 번째 대신이 뭐였냐면 국민께 공천권을 돌려준다면서 출범한 한명숙 체제가 단수 공천을 최우선 발표하고 전략 공천을 발표해버리면서 국민을 배반하면서 사실 총선은 이미 졌다. 이런 판단이 들거든요. 그런데 열린우리당과 민주통합당의 결정적인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열린우리당의 시작은 상층부에서 시작해서 노무현 대통령의 헤게모니와 노사모들의 힘으로 하루를 끌어올렸다면 민주통합당은 순전히 밑바닥에서 국민의 명령 18만과 함께했던 차이가 있었어요. 그렇게 했는데도 통합하고 나니까 내부 헤게모니가 작동하면서 헤게모니 관리 능력이 결여된 지금 현재 당 구조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져서 정말 해괴하게 총선에 지던데요. 지금 이 시점에서 의원들의 동의와 의원들의 조직만으로 과연 민주통합당 정도의 성공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이루어진다면 헤게모니 관리 능력은 갑자기 생길까? 이 부분이 무지 궁금하고, 그 다음에 최재성 의원님께는 보통 정당개혁이나 정치개혁의 근본을 얘기할 때 가장 중요하게 얘기하는 게 하부구조 변화입니다. 당원 및 지지자 구조. 그 구조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인데 이 부분에 사실 그 부분은 명확하지 않아요. 시민 참여 정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지지자. 당원 지지자. 하부구조, 당원 구조 변화하고 지지자의 존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게 사실은 대선 이후 민주당 정치 혁신 특히 최대 쟁점이었는데 거기에 빠져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은 어떠신지. 정청래 의원님은 시민 참여 방식을 회복하는 거 맞는데요. 그게 우리 쪽 지지자를 결집하고 야권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집권까지는 못 가는 것 같아요.